안녕하십니까, 뉴스핌 전문기자 한태봉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3편, 붕괴되는 아르헨티나 화폐, 한국 원화도 붕괴될까? 이런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미국보다 잘 살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1900년대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1인당 GDP가 높았었고요. 주요 산업은 농업과 목축, 그래서 소고기 수출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이제 선진공업국에 뒤처지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굉장히 잘 살았던 시기도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아르헨티나의 문제는 결국 1차 산업 구조인 거죠. 주요 수출품이 옥수수, 대두, 콩기름 이런 것들이니까 수출 품목의 무려 60%가 농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달리 아르헨티나는 석유도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아르헨티나는 역사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무려 9번 일으키게 됩니다. 걸핏하면 채무 불이행이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아르헨티나의 국채 신용도는 거의 바닥입니다. 아르헨티나 국채 금리가 높다고 잘못 투자했다가 거의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면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아르헨티나 국채는 인기가 없고요. 그 외에도 아르헨티나는 빈부격차, 부패 문제, 인플레이션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덕에 근데 아르헨티나가 먹을거리는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농산물, 소고기 등이 넘쳐나서 저렴하고요. 특히 질 좋은 소고기는 한국 기준으로 거의 5분의 1 가격, 10분의 1 가격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아사도라는 음식 문화가 탄생하기도 했는데요. 아사도란 목동 가우초들이 캠프파이어 하면서 불 옆에 고기를 세워서 걸고 구워 먹던 데서 유래를 했고요. 이런 게 이제 아사도죠. 아사도가 또 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여유 있는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렇게 여유가 넘치던 아르헨티나였지만 지금은 경제 위기가 또 발생을 했죠. 경제 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긴 한데 어쨌든 지금도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문제는 인플레이션인 거죠. 아르헨티나 경제 지표를 보면은 사실 외견상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IMF가 2023년 4월에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요, 2018년, 19년, 20년도에 마이너스 한 자릿수 정도의 부진한 경제 성장률이긴 한데 부채 비율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84%면 양호한데, 이 부채 비율이 양호한 이유가 하도 이제 신용을 잃어서 돈을 안 빌려줘서, 그래서 부채 비율이 좀 낮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어쨌든 실업률도 2022년에 7%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있죠.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외견상 경제 지표는 양호하지만 문제는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특히 경제 성장률은 2022년에 5%로 양호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이제 가장 문제인 거죠. 2020년에 42%였던 인플레이션이 2022년에는 무려 72%까지 급증하게 됩니다. 특히나 2023년에 심각한데요.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이 무려 100%를 강하게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대응은요, 기준금리를 무려 한 방에 21%를 인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2023년 8월 기준 기준금리가 무려 118%인데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하면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3.5%, 미국이 그렇게 1년 동안 미친 듯이 올려서 5.5%인데 118%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르헨 페소화는 화폐 기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싸다. 그렇다면 환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르헨티나의 환율은 최근 5년간 무려 9배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37페소였던, 5년 전 37페소였던 그 1달러당 환율이 무려 350페소로 치솟게 되죠. 그래서 1000페소의 실질 가치는 5년 만에 9분의 1, 110페소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화폐 구매력이 엄청 낮아진 거죠. 9분의 1로 감소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재밌는 거는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이 또 다릅니다. 공식 환율은 1달러당 350페소인데 암시장 환율은 그 2배인 700페소. 그래서 아르헨티나 여행 갈 때 공식 환율로 환전을 안 하죠. 암시장에서 그냥 환전을 해서 700페소를 받는 거죠. 거의 막장인 아르헨티나 페소화지만 아직 물품 거래는 페소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지금 물품 거래가 아예 자국 화폐로 안 되고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보다는 아르헨티나 상황이 그나마 낫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갈수록 국민들이 달러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문제가 좀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그래서 페소화로 월급을 받으면요, 바로 암시장으로 뛰어가서 달러로 바로 바꿔서 침대 밑에 보관을 하는 게 유행입니다. 은행에서 환전을 하면 환율도 나쁘지만 또 그리고 한 달에 300달러까지밖에 제한적으로 환전해 주기 때문에 암시장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베네수엘라와의 환율 차이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아르헨티나는 아까 환율 차트 봤듯이 이렇게 그릴 수는 있는 정도인데 베네수엘라는 환율 차트를 그릴 수가 없는 정도로 폭망했기 때문에
뭐 이걸로 좀 환율 차이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알 수 있고요. 대신에 아르헨티나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쇼핑객들이 엄청 몰려오고 있죠. 특히 인근에 있는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국민들이 엄청나게 이제 아르헨티나에 몰려오고 있는 게요. 외환 보유고 확충을 위해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암시장 환율과 비슷한 관광 환율을 만들어서 그걸 환전해서 물건을 사면은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사람들은 거의 반 가격 이하의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그래서 뭐 가까우니까 엄청나게 몰려와서 쇼핑을 하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 상황이고요. 아르헨티나가 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누가 돼도 회복이 어려운 거죠. 아르헨티나도 정치 지형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현재 집권당은 좌파인 페론주의 연합입니다. 현금 살포하는 포퓰리즘 복지 정책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2023년 8월 대선 예비선거에서 근데 놀랍게도 여당 후보가 1위를 못하고 2위를 하게 됩니다. 1위를 한 그 후보가 굉장히 의외의 후보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최종 선거는 아니지만 예비선거 1위는요,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야당의 극우파 하비에르 밀레이, 이 후보가 1위를 냈습니다. 이 후보의 특징적인 공약이 중앙은행 폐쇄와 페소 대신 달러 사용이거든요. 굉장히 파괴적인 공약인데, 뭐 사실 근데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결론적으로 누가 돼도 변하지 않는 건요, 아르헨티나 경제 회복은 굉장히 어렵다, 쉽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르헨티나가 재밌는 게 양극화가 심한 것도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또 국민 중 약 40%는 빈민인데요. 부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비싼 공연 같은 건 지금 올 매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비싼 음식점도 다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나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실물 부동산은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네. 실물 부동산은 당연히 아르헨티나 페소화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문제가 기준금리가 지금 100%를 넘었기 때문에 이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금 부자만 실물 부동산을 매수할 수가 있고, 거의 이제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실물 부동산도.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하락세인 건 맞고요. 하지만 뭐 페소화보다는 훨씬 화폐 가치 방어가 잘 되고 있다, 실물 부동산이.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화폐 가치 방어를 위해 필요한 거는 침대 밑에 달러, 그리고 침대 밑에 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지갑 안에 있는 비트코인인 거죠. 이런 것들이 화폐 가치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국도 요즘에 원화 약세를 가고 있는데, 한국의 원화 약세와 아르헨티나 페소화 약세의 차이는 뭘까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두 번의 큰 위기를 겪었죠. 1997년에 IMF 위기 당시 환율은 1965원까지 치솟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은 1600원까지 치솟았죠. 그래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모든 나라는 달러가 중요한 자산인 거죠. 한국의 IMF 구제금융 당시 환율을 보면요, 1997년 1월에 845원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1997년 12월엔 1965원까지 단숨에 치솟죠. 그래서 위기 때 한국인이 달러를 보유하는 건 대박인가? 뭐 대박이죠, 외견상은. 왜냐하면 거의 1년 만에 환차익이 130% 났으니까. 근데 사실 이 130% 수익을 다 실현한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이유는요, 현실 세계에서 환율 대박이 실제 적은 이유는 이 치솟은 기간이 몇 달 만에 그냥 치솟았거든요. 1965원까지 치솟은 기간이 너무 짧고, 위기 이후 1년 만에 환율이 급격히 안정이 됩니다. 1210원까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당시에 지금 1300원 넘었으니까 지금보다 환율이 더 안정이 됐죠. 그리고 2년 뒤에는 무려 환율이 1140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 대박이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일어나기 좀 어려운 구조였다. 일단 한국은, 아르헨티나는 워낙 그 환율 약세가 그냥 쭉 가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환율이 금세 안정이 될까요? 그게 경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죠. 아르헨티나는 1차 산업이 농업이 거의 주력인데, 한국은 강력한 제조업 국가죠. 반도체와 자동차, 이 양강체제죠, 이 당시. 그래서 원화 약세 시에는 수출 경쟁력이 급속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르헨과 한국은 경제 체질이 굉장히 다르다. 이런 이유로 아르헨티나는 달러가 5년간 9배 급등했지만, 한국은 위기 시에도 물건 제조해서 원화 약세면 팔아서 달러를 좀 이렇게 확 들여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2배 올랐다가 금세 안정이 되는 그런 구조였다. 경제 체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차라리 바닥에서 코스피 그 종목을 샀다면 277포인트가 거의 뭐 1년 만에 1053포인트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4배 올랐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오히려 IMF로 공포에 질렸지만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뭐 그렇게 약간 좀 방어적인 환투자도 벌긴 벌었겠지만, 오히려 조심스러운 낙관론자, 주식이나 부동산 폭락했을 때 과감하게 들어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다.
그리고 뭐 영원한 비관론자들만 돈을 못 벌고 이제 구경을 하다가 위기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 그렇다면 지금 2023년 현재의 원화 약세, 이번에는 다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의 10년 장기 평균 환율은 1,150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환율은 1,300원을 강하게 돌파한 상태죠. 이런 약세는 오랜만인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환율을 한번 볼까요? 한국 경제는 뭐 여전히 강합니다. 원화 약세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고 한국의 제조업 경쟁이 여전히 막강하고 옛날에는 반도체, 자동차 두 개만 있었다면 지금은 뭐 2차 전지도 있고 바이오도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굉장히 제조업이 강해서 여전히 막강하다. 이런 분석이 주류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과거와 달리 리스크 요인도 생겨났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리스크 요인 두 개를 꼽으라면 0.7에 불과한 저출산이죠. 이게 당장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령화죠. 한국이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해가 갈수록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과 심각한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화에. 그리고 확률은 희박하지만 남북 통일도 어쨌든 원화 가치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때 과거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한국의 투자자라면요. 실물 자산의 핵심인 서울 부동산을 가져가는 게 좋은 전략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미국 달러 기반의 1등 미국 주식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성이 뛰어난 비트코인을 일부 가져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건 상식적인 판단이죠. 원화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2% 미만입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는 언제나 옳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비트코인 4편, 달러가 세계 최강, 화폐 가치는 박살, 왜? 이런 주제로 계속 진행을 해볼 거고요.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